박상은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재선 의원입니다. 자신의 운전기사가 수천만 원 돈 뭉치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궁지에 몰린 박상은 의원은 바다와 경제포럼이라는 의원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 단체 회원들과 함께 한국선주협회 돈으로 외유를 다녀왔습니다. 당권을 노리는 김무성 의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희정 의원, 국회의장이 된 정의화 의원,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종복 전 의원과 함께 말입니다. 특이한 직함도 여럿입니다. 그는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입니다. 그는 죽산 조봉암 선생 추모 기념사업회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위위원회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누리당이 가슴 미어지는 심정으로 만들었다는 특위였습니다. 박상은 의원 얘기를 길게 늘어놨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로 나올 것이 뻔합니다. 잘라도 또 잘라야 할 새 꼬리가 나오는 정당. 새누리당의 본질은 새 꼬리당입니다. 6월 17일 화요일 뉴스K 시작합니다. 우리 국민을 얼마나 희롱하면은 과거에 일본 들어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깨어렸는데 일본 사람이 들어서서 잘 살게 만들어줬다. 그러니 일본서 사죄 받을 필요도 없고 배상할 필요도 없다. 그 개 같은 소리를 해서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사죄 한마디 받았다고 해서 목이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각국에서 지금 할매들이 다 나서고 있어요. 지금 또 한국내를 또 재판 건다고 해요. 그렇게 할매들을 갖다 무시해 놔놓고 자기 딸이 가는 재판 같더라도 그런 말이 나오겠나 이 말이에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이 일단 연기됐습니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마저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에 이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현금 도난 사건에 관한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합니다. 곽과 PD. 네,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도 제출이 안 되고 나니까 사퇴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네, 오늘 5시까지 제출될 예정이었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가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명동의안 제가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친박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이 오늘 문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등 상황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밤 10시까지 청와대의 신호를 기다려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퇴근길에 문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사퇴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 당권 주자들의 반응이 다소 의외로 나왔더군요. 한 명 한 명 전해주시죠. 네. 당초 청문회에서 해명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었던 서청원 의원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자 스스로 언행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심각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사실상 주문하는 말이었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김무성 의원은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대통령의 입장도 소중하다고 박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이인재 의원의 경우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예정됐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기하면서 한 발 물러선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당권 주자들의 입장 차이는 약점 보완 전략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친박 좌장이지만 일반 여론의 지지가 약한 서청원 의원은
여론에 따라 문 후보자를 비판하는 반면 김무성 의원은 박심 부분에서의 상대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 감싸기를 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에서는 박 대통령 귀국 후 서청원 의원의 제안에 따라 문 후보를 낙마시키는 시나리오에 대한 서 의원이 군부를 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당권 주자들 말고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김성태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면 돌파할 걸 해야지라며 문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강행하려는 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완구 원내대표는 반대 의견을 밝혀온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초선 비례대표 모임 약지 25회 정례 모임을 찾아 각자의 판단과 입장과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면서도 우리는 정당이란 하나의 결사체에 몸담아 있다며 당론에 따라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김상민 의원은 문 후보자의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왜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총리 인선 실패가 나는지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 원내대표의 설득을 거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표결까지 가면 새누리당이 분열되는 모습이 나오고 7월 30일이 문창극 후보자 찬반 투표로 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오히려 이 대표를 설득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 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은 정모 씨가 4개월 전 작성한 석사 논문과 상당 부분 같았습니다. 정 씨의 지도교수였던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정 씨를 제2저자로 게재했습니다. 앞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도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해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일수록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육문화수석이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이고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 학술윤리의 책임을 총괄하는 분 아닙니까? 거기다 이번엔 또 사회부총리를 또 겸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그런 윤리 문제나 학술에 있어서의 엄격한 자기 잣대를 들이대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의 어떤 논문 성과를 가로채기 하거나 또 이것을 표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당한 부도덕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교육 행정에 있어서 이 독식 구조가 과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한 건지 이 두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이런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돈 뭉치 사건. 단순 도난 사건이 아니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더군요.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박상은 의원은 선주협회의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었고 세월호 참사 후 인천지검의 해운비리 내사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자신의 차에서 2천만 원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렇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박 의원의 운전기사는 검찰에 현금과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은 돈의 액수도 2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검찰은 박 의원이 도난당한 액수조차 모른다는 점으로 볼 때 불법 정치자금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어디에서 온 자금이냐는 점입니다. 만약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로비 자금일 경우 박 의원 본인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천지검은 그제 박 의원 아들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까지 포함된 수억 원의 현금 뭉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박상은 의원을 제명한다거나 혹은 윤리위에 회부할 계획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은 박 의원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도 다 근거가 있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 내 세월호 대책위에서 박상은 의원이 빠진다든가 하는 일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예비조사팀 구성이 의결됐습니다. 예비조사팀에는 유가족 측에서도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여야는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진의 조사팀 합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진도 4고 해역에서는 9일째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본격화하면 수색이 더 어려워지고 시신 유실 가능성도 커집니다. 취재 PD 연결합니다.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예비조사팀 구성은 의결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정조사 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유가족 대표 2명과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2명, 그리고 여야가 추천한 각각 2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비조사팀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서로가 추천한 조사팀 명단에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야당이 추천한 명단에 현직 언론인이 포함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명단에 KBS 기자 출신인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와 뉴스타파 개건 기자인 임유철 다큐멘터리 감독이 포함돼 있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현미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된 인물은 재척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물 중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돼 있는 김진한 해군 전 대장과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등의 교체를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국정조사 기간 보고 일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을 보였습니다. 유가족 측에서는 예비조사팀에 누굴 참여시킨다고 합니까? 세월호 가족 대책위의 김병건 대표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법률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도 유가족으로부터 명단이 오면 그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비조사팀이 모두 구성되면 앞으로 진도 현장과 관련 기관 등을 방문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 소식 알아보죠. 오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던데 공소사실을 시인했다는 선언이 있어요. 1등 기관사입니까? 아니면 1등 항해사입니까? 1등 기관사 손모 씨입니다. 승무원 15명 중 순항구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등 기관사 손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승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손 씨의 변호인은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선원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배가 기울어 승객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변명이나 선장의 지시가 없었으니 무죄라는 주장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운항 관리 규정을 보면 1등 기관사는 선장 지휘 하에 비상시 승객들을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해야 한다는 임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손 씨와 달리 선장 이 씨 등 나머지 승무원 11명은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유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실종자 학생의 어머니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실종자 찾았다는 소식이 벌써 9일째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가 온다니 걱정이 더 커지게 됐고요.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 거죠?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제주도와 거리가 멀지 않은 진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한 잠수사는 장마가 시작되면 수색 작업이 훨씬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바다에 일단 물이 불고 물속 조류는 더 빨라지면서 시신 유실 우려도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물속 부유물들이 움직여 시야가 더 흐려져 수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예정으로 실종자 수색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남은 실종자는 12명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이나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 등 탑승자 여러 명이 119 신고를 통해 해경 상황실과 통화를 하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 측에서는 기본 수칙에 따라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에도
이들에게 배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문자 한 통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경비정에는 승객들을 탈출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해경 상황실. 그때라도 신고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해양 긴급 전화 122 운영 규칙에는 사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경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명시돼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자와의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해상 치안 상황실 운영 규칙에도 신고자와 통화 상태를 유지하며 초기 대응을 지시하고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통화를 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해경이 이러한 규칙만 제대로 따랐다면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최초로 신고했던 고 최덕하 군에게 탈출 지시가 내려졌어야 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의 4월 16일 상황보고서를 보면 9시 5분경 나온 일보부터 지속적으로 최덕하 군의 연락처가 명기돼 있습니다. 해경은 연락처를 반복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던 목포해경은 고 최덕하 군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목포해경은 9시 56분경 123정 정장과의 교신에서 승객들에게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칠 것을 지시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가진 선내 승객 연락처로는 직접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 교체에 여성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을 치거나 마이크 위에 뛰어내리라면 안 되나? 바드 방향으로? 지금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만 자꾸 빠져나오면 따라서 계속 학생들이 따라 나오니까 방송을 해가지고 그 방송 내용이 안에까지 수정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해경은 신고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조치를 지시하는 것을 평소에는 당연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해경이 갈 때까지 무슨 통화를 계속 취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세월호 사고 때는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 보도 내용도 모르겠고요. 네네. 저희들은 일단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때는 왜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위원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부분을 국정조사에서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번호가 이미 그 해경 상황실에 있었는데 글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전화만 했다거나 아니면 거기다 문자를 쐈으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 문자 하나만으로라도 쫙 퍼지고 그때부터라도 나오기 시작했으면 많은 그 생명이 살을 수 있었는데 해경의 대응에 너무너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대응을 했다 이거죠. 세월호 승객이 보낸 마지막 카카오톡은 10시 17분. 최초 신고 후 1시간 20분가량 지난 시간입니다.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던 해경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수백 명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한 사퇴 압박이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여론 속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당사자인 후보자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미 13일과 16일 두 차례 미뤄졌던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이 오늘 또 연기되면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돌아오는 대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창극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입장을 밝히거나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 보겠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20여 명이 청와대, 국회, 광화문 등에서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대사관앞 위안부 소녀상 옆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민주연합에서 도종환, 최민희, 정청래, 그리고 남윤인순, 우원식, 인재근 의원 등이 참여했고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도 인사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 주민센터 앞입니다. 10개 기독교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와 기독교 가르침을 왜곡하는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실천불교 전국 승거회 역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성균관 유림들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어제는 조계종의 최고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박근혜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관, 국가관, 종교관으로 자질이 결여된 문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박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입니다. 청와대를 등지고 선 채 부적격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문창극 후보자에게도 자진 사퇴로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오늘 성명을 통해 망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리 후보자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한국청년연대나 우리결의 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회원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 반대 여론에도 버텨온 문창극 후보자에게 치명타가 될지도 모를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차기 대표를 노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서청원 의원입니다. 그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문 후보자가 스스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는 말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여와 야, 친박과 비박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제출은 일단 연기됐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아무리 충청도특기더라고 해도요. 이 세월호 국조특기만큼은 저희가 유가족들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고요. 제가 전해드리기로는요. 신재철 위원장께서 6월 30일 날 하자고 주장하셨고 김현미 간사가 7월 4일 날 하자고 주장해서 유가족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면 6월 30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기관 보고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현미 간사한테 물어보니까 조원진 간사가 또 6월 23일부터 하자고 그러면서 말을 바꿨다고 굉장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저희 당내 분위기는 월드컵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비할 수 있느냐. 월드컵 때문에 기관 보고를 끝친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게 당연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좀 하자라는 입장이고 또 일이 순수한 기관복을 빨리 받아야 그 말씀들이 개인 재택이라든가 각종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그 대책위원장께서 너무 늦다 기관복을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아침에 접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셨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6월 30일, 6월 24일 조그만 문제들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요. 그 가족들의 중재하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4일 사이 어느 날인가. 가족들이 왜 이 날짜까지 와서 어떻게 해보니? 아니 그건 조금 그렇네. 그 가족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때 이완구 대표님은 만나시려고 했는데 못 만나셨다고 하고요. 가족들 빨리 하자는 입장. 문창극 이완구 대표님은 항상 수용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를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웃음 뒤에 숨어져 있는 그 뒤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생이 충청도라는 건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그리고 여백을 남겨놓으면서 짜증나고 화나도 웃겠습니다. 웃음 뒤에 웃음이
730 재보궐선거는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반영될 가능성이 큰 미니 총선입니다. 아직 후보군도 압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없지만 6.4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판세를 짐작해봤습니다. 중앙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회의원 선거임을 고려해 광역단체장 여야 득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곳 가운데 서울과 부산 두 곳 정도에서 야당 승리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노지민 PD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730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14곳입니다. 이 중 서울 동작을, 경기도 수원 3곳과 평택, 김포, 충북 충주와 대전 대덕의 경우 여야 후보들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먼저 동작을의 표심을 동작구를 통해 밀어볼 때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보다 16.5%포인트 낮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민심이 730 재보선까지 이어질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유리해 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원래 새누리당의 지역구였고 이번 선거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의 지지율이 높았던 김포와 평택에서 새누리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원 3곳에서는 기존의 해당 지역구를 차지했던 당이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우세를 보였습니다. 당초 민주연합 소속 의원의 지역구였던 수원 권선의 경우 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1%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지역구였던 수원 팔달에선 남 지사가, 김진표 후보의 전 지역구인 수원 영통에선 김 후보가 각각 앞섰습니다. 요컨대 수원 3곳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민주연합이 2대1로 유리하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충북 충주는 새누리당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는 충북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의 지역구였고 지사 선거에서도 윤 후보가 4%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대전의 경우 민주연합 권선택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지만 대전 대덕에서는 지역구 의원이었던 박성효 후보가 3%포인트 이상 앞선 득표율을 기록하며 보궐선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호남 지역의 경우는 결과가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 해운대 기장갑은 얘기가 다릅니다. 부산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던 오거돈 후보가 이곳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해운대의 경우 서병수 당선자가 0.37%포인트라는 간발의 차로 오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오 후보가 해운대 기장갑에 국회의원에 도전할 경우 예측 불허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국방부 출신 인사는 모두 117명이었고 이들 중 절반 정도가 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임원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의 경우 모두 14명의 국방부 출신 인사가 취업해 취업 인원에서 최고였을 뿐 아니라 이들 중 12명이 임원으로 갔습니다. 2위 업체인 한국항공 카이에도 8명, 그리고 삼성탈레스의 10명이 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이른바 국방부 출신 낙하산 임원들이 국내 대형 방산업체들의 대거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혜 PD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공무원이 가장 많았던 부처는 국방부였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출신 총 291명이 방위산업체나 대기업 등에 재취업했습니다. 이들 중 40여 %에 달하는 117명이 첨단 무기, 군복 등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사일 현무, 경월의 청상호 등을 만든 LIG 넥스원에 14명이 취업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레이더, 통신전자 관련 무기를 생산하는 삼성탈레스였습니다. 방산업체에 취업한 11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3명이 이사, 고문, 상무 등 임원급 직위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부의 취업 심사를 통과해 합법적으로 취업했지만 퇴직 전 맡았던 업무와 연관성이 많은 자리로 옮겼다고 의심할 만한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지난 2011년 전역한 해군본부 정보화기획실장은 이지스 구축함 등 각종 정보 수집용 군함을 수주한 현대중공업의 상무로 취업했습니다. 해군 준장인 합참전략기획본부 2차장은 방위산업 시스템 업체인 한화의 고문직을 맡았습니다. 같은 기업에 취업하고자 했지만
한 사람은 취업 승인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대우의 항공업체들이 공동 출자한 항공우주산업연구원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011년 전역한 육군본부의 법무실장은 항공우주산업연구원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고 했지만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전역한 육군 3군단 사령부 부군단장은 같은 곳에 같은 직위인 전문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똑같이 육군 소속이었지만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기관 전체의 업무로 확대하는 등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심의를 받지 않고 이미 취업했던 사례가 지난해 국방부 퇴직 군인 중에서만 54%였고 이에 대한 제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취업 심사 규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물가를 반영하고 소득 분배까지 고려해서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의원은 아예 평균 임금의 50%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노동계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평균 임금의 3분의 1 수준임에도 재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신혜 PD가 한국의 최저임금을 외국과 비교해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26개 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미국 달러로 환산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2013년 기준입니다.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5.22달러로 15번째에 자리합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0달러가 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호주, 벨기에였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6.6달러로 7.1달러인 미국에 이어 11위였습니다.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나라는 스페인과 그리스 등 외환위기를 맞은 나라와 동구권 국가들이었고 멕시코가 0.8달러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간까지 반영해 연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한국의 순위는 12위로 올라갑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순위에서 앞섰던 일본, 이스라엘 등과 순위가 역전됩니다. 이른바 빅맥지수로 따져본 최저임금의 구매력 비교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이어 10위로 나타났습니다. 연봉 기준으로는 한국에 뒤처졌던 일본이 5위였고 폴란드도 8위였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1시간을 일했을 때 한국에서는 빅맥 햄버거 1개 반을 사 먹을 수 있지만 호주에서는 2.2개, 일본에서는 2.1개, 폴란드와 미국은 각각 1.7개와 1.6개를 살 수 있습니다. 빅맥지수 비교 대상 국가는 앞선 최저임금 비교 때보다 적은 22개국입니다. 이렇게 비교 잣대를 달리해보더라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선진국에 뒤지고 동구권과 중남미보다는 앞서는 중간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를 보여주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34.5%였습니다. 비교 가능한 27개국 중에서 19위였고 OECD가 권장하는 50% 수준에도 한참 모자랍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4.85배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에서 4번째입니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막고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국에서는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에 화답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우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 경실련이 입장을 내놨군요. 예, 최경환 후보자는 마지막 부동산 규제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집을 살 때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게 해서 결국 빚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실련이 오늘 논평을 내고 가계부채가 천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하면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빚을 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하면서 전반적인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경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서게 되면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겠어요. 예,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금융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그렇지만 그동안 세부 적용 내용이 지역별, 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에도 경직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후보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장까지 이런 소리를 하고 나섰으니까 이제는 금융위원장, 신재윤 금융위원장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그런 부처의 수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지금 목소리를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해명 중에 거짓말인 것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예, 군 생활 중에 서울대 대학원에 다녔다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 문 후보자가 군 생활 절반 동안 사실상 무보직이라서 가능했다라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겨레 신문이 취재를 해본 결과 문 후보자는 대학원에 다녔던 1974년 당시에 해군 중위였는데 그때 해군 1차장 비서실의 부관, 그리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의 관리제도 담당이라는 상당히 비중 있는 보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 네. 자, 그리고 NLL 대화록 유출한 정문원 전 의원 정식 재판에 회부됐어요. 예, 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서 대선에 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한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단독 이상용 판사가 발표했습니다. 이상용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정식 재판 회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정의를 찾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네. 네, 검찰이 약식 기소로 대충 넘기려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렸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 이것도 같은 날 수사 결과가 발표됐던 건데 정식 재판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대선 개입 댓글을 달던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던 강기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 역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또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 역시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됐는데요. 약식 기소라는 방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던 검찰의 구상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자, 이것 말고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김영한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년 전에 검사 시절에 만취한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서 기자가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습니다. 김 수석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새누리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핵심 친박 몇몇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자기를 모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간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내에 권력 암투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를 장악한 급진 순위파 무장 세력이 수도인 바그다드까지 위협하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이 자국민들과 대사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그다드에 미군 병력 275명을 파견했습니다. 미군 파병의 시작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Please listen carefully. 네, 개각 인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첫 개각을 통해 국가 대개조와 국민 안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루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네, 개각 인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첫 개각을 통해 국가 대개조와
국민 안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루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의와 경박한 중전 국사 대개조로 안수빈이 적통이을 3년 선제혁명 첫 계획을 국민께 바라라. 고루 번진 해안을 통해서 내 인성을 각각 공표하겠다. 고령이신 개, 죽은 데는 개, 막 가는 개. One more time. 네, 개각 인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첫 개각을 통해 국가 대개조와 국민 안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루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의와 경박한 중전 국사 대개조로 안수빈이 적통이을 3년 선제혁명 첫 계획을 국민께 바라라. 고루 번진 해안을 통해서 내 인성을 각각 공표하겠다. 고령이신 개, 죽은 데는 개, 막 가는 개. 뉴스K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